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5월 16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근 불법 논란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부터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앞서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도 관여한 정황도 나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알게 된 것인지를 파악하겠다며 유출자 색출령을 내렸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검찰 개혁 등 민감한 정책 전략을 당 주도로 새롭게 짜기 위한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친문 세력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뜻에 반하는 소리를 할 거면 초선들 데리고 나가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계파 갈등이 아닌 세대 갈등으로 진통입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신진 그룹 내 단일화 여부와 모바일 투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아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근 불법 논란이 제기가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한데요.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게 2019년 3월 22일, 23일 이 정도인데요.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연락을 하면서 이 출국 금지 과정에서도 깊숙이 개입을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온다는 겁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출국 금지를 위해서는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요청이 이규원 검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한때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이광철 민정수석실 행정관, 지금은 민정비서관이 되었습니다. 네. 이광철 행정관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광철 행정관이 본인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조국 수석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연락을 하느냐? 보통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이 대검 사이에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윤대진 검찰국장과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는데 윤대진 국장과 통화를 하면서 긴급하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이후에 지금 이규원 검사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대진 국장이 당시 봉욱 대검 차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검 차원에서 긴급한 출국 금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게 특정인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나 그 당시에 조국 전 수석이나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반부패 부장이었습니다. 이런 특정인들의 어떤 판단으로 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어긴 출국 금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검 차장까지 보고가 올라갔다는 건 대검이 전체적으로 이걸 승인해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규원 검사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봉욱 차장까지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은 내가 봉욱 차장에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됐다. 그리고 봉욱 차장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검 지시, 구체적으로는 봉욱 대검 차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은 또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불법 출금이거든요. 네. 불법 출금인데 봉욱 차장이 저희도 아는 분이지만 저분이 불법 출금에 가담하거나 이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대진 검찰국장과 봉욱 차장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뭐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조금씩 다른 게 윤대진 검찰국장은 통화가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봉욱 전 차장은 승인한 적이 없대요. 승인한 적이 없다 그러고 지금 이규원 검사 측에서는 재판을 받으면서 이 라인, 그러니까 이광철, 조국, 윤대진 라인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는 자기가 직접 봉욱 차장하고 전화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규원 그 검사가. 네. 그렇지만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 부분 출금을 승인받았으니까 직권 남용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냥 수하일 뿐이고 그냥 도구처럼 일을 한 거고 봉욱 전 차장이 직권 남용의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욱 전 차장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직권 남용의 주체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윤대진, 봉욱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윤대진 전 검찰국장과 봉욱 전 차장은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윤대진 전 검찰국장은 저희 연수원 동기인데요. 네. 25기 중에 청와대에 가장 먼저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그 감찰 반장을 했었고요. 저희 때도 이제 저희 연수원 동기라 그랬지만 나이는 저희보다 위인 게 학생 운동을 하시다가 시험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도 아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때 들어갈 때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봉욱 전 차장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친분이 그렇게 스타일이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봉욱 전 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덮어주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스타일이고 객관적으로 전화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물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다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밝혀지겠죠. 예, 변호사님께서 워낙 이 법 쪽에 인맥들이 많고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하셔가지고 아마 이 언급을 하시면서 스타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시청자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걸 감안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조국 전 법무부 민정수석이죠, 당시. 민정수석이 여기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게 공소장에 이제 명시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무마 의혹 할 때 그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도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압력을 넣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지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규원 검사가 사실상 이광철 그 당시 이제 행정관이죠. 행정관에 전화를 하고 행정관은 또 상사인 조국 이제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이 전화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다시 뭐 이렇게 검찰로 전화하는 윤대진 검찰국장이죠. 네. 법무부에 전화하는 이런 형태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김학의 전 차관이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였던 것이고 이분이 사실상 출국을 하게 되면 이것을 방조하거나 또 이것을 막지 못했던 어떤 책임이 사실상 가장 이제 중요한 건 검찰이죠. 법무부 모두 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급박하게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절차가 어떻게 지켜졌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문서를 갖고서 출국을 금지시킨 거고 그런 어떤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 안양지청에 뭐 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빚어진 것이 지금의 어떤 절차적 하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출금의 절차적 하자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중단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어져 나오는 부분은 또 공소장을 이게 공개한 부분.
지금 여러 개의 어떤 이 격가지들이 퍼지면서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규원, 이광철, 조국 이 라인에서는 말하는 게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국, 윤대진 라인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조국, 윤대진 라인에서 윤대진은 이 출금과 관련해서 대검의 승인을 받아달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줬지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조국, 윤대진 검찰국장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 이규원, 이광철, 조국 라인에서만 통하는 얘기지 윤대진까지도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압박과 지시를 안 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압박과 지시인지 당부인지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준으로 하지 하는 사람 기준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사안이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최근에 불거진 이 공소장이 공개돼서 논란이 이 부분에 지금 평론가님 보면요.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등장하고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지금 등장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출금도 불법 출금이지만 그 이후에 불법 출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외국 연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올 수 있게끔 힘을 써줬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나 다시 한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워낙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부탁을 했고 그 당시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비서관이 상사인 조국 수석에게 말해서 우리 규원이 외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겠죠. 공소장에 의하면 이건 뭐 사실 여부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수석이 나서서 원활하게 수사가 정리되고 출국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정수석실이나 검찰뿐만이 아니라 출국 금지를 위해서는 법무부 이 출입국 관리본부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차규근 본부장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번에는 법무부의 수장인 박상기 전 장관이 나서서 아니 그럼 수사 내 지시받고 한 건데 나까지 수사할 생각이냐.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외압이나 압박으로 해석할 여지는 다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양측의 한쪽에서는 조국 전 수석, 또 한쪽에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압박 속에서 이 외압 수사가 다 흐지부지 되었고 이규원 검사는 무사히 외국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게 공소장 내용의 핵심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게 내가 친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고 실세이고 요직에 있으면 받을 수사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공소장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언론에 공개되었느냐,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인데 이 문제를 감찰하는 것과 역시나 이 이규원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각각 따로 다뤄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십니까? 사실 뭐 이규원 검사가 허위 문서를 통해서 불법으로 이제 출금을 시키는 것도 절차적 하자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절차적 하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지금 돼 있고 공소장도 사실은 공개가 어디서 돼야 되냐면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죠. 이거는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호의 주장도 같이 공개돼 가지고 사실 쌍방의 어떤 주장들이 전개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공소장만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상 공소장으로서 이 사람이 딱 규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걸 하면 곧바로 그 사람의 어떤 프레임이 쓰여지고 유죄의 어떤 이 인식이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무죄 처리된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미지는 이미 유죄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막고자 해서 이런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여기도 있다는 것이고 박범계 장관이 지금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된 것이냐 하면서 유출자를 색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뭐 재판 단계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었는데 기소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 그리고 아직 이 모든 게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닌데 공소장이 나왔다고 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씌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내라.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좀 수사팀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박범계 장관은 법조인다운 얘기를 별로 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가 되니까요. 기소 유예가 될 수도 있고 선고 유예가 될 수도 있는데 지켜보자 이러시는데 기소가 된 사람이 어떻게 기소 유예가 되겠어요.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그 선고 유예 사례도 거의 없거든요.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저분이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개인 사건, 의견으로 해주세요. 아니 근데 기소가 된 사람한테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 그러시니까 어이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소장 공개랑 관련해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일단 살펴보면 수사 지휘는 법무부와 민정수석은 할 수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 지휘만 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상태, 뭐 박상기 장관이 검찰국장을 시켜서 내지는 민정수석이 검찰국장한테 전화해서 이건 다 불법적이라는 거,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건 다 확인이 되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반부패 부장으로서 일정 부분 결재 라인에 있지만 부당한 지휘, 수사를 하라, 독려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지 마라, 뭉개라, 뭐 하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한 거라면 직권남용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공소장 공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소를 하면 피의 사실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피의 사실 공표 금지죄라는 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하는데요. 공소장의 공짜는 공개된다 할 때 공짜입니다. 그리고 네. 형사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하면서 첫 번째 기일에 그 검사가 하는 일이 피고인의 뭐 주소, 인적 사항 확인하고 공소장을 줄줄줄 읽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첫 기일부터는 당연히 공개가 되니까요.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렇다면 그 첫 기일까지 그 사이 한 달간 형사사건 공개 금지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이 쭉 있어요. 네.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데 수사관, 그다음에 수사 그 기관의 당사자가 해당돼 있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공개 그 금지에 기간에 해당이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그러면 그 이제 그 공보관을 통해서만 이제 공개를 해야 되지 왜 공보관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냐, 네. 왜 어떻게 나갔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게 법령 위반이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공보관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어서요. 뭐 박범계 장관은 조사하라 그럴 수 있고 조사해서 누군가 징계를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일정 부분 위반됐다고 징계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지만 그거 재판하면 그 행정소송에서 아마 이길 겁니다. 네, 이두하 변호사님도 제 개인적인 그렇고, 견해입니다. 저희 김관욱 교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주장이 서로 엇갈릴 수가 있는 지금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차차 법정에서 이 법적으로 정말 결론이 날 사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과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 상황까지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이죠.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국민 보고 조항입니다. 제가 특검법안을 초안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다른 방법입니다. 네, 지금 뭐 보셨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달라진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뉴욕타임스에서 대답해 줬잖아요. 네? 내로남불이라고. 저의 의견이 아니라 뉴욕타임스 의견이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이게 야당일 때 이제 박범계 장관이나 이런 분들, 민주당 분들이 야당일 때 여당 수사할 때는 뭐 피의사실 공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있는 그대로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오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실제로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예를 들면 뭐 최서원 씨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몇백조 되라던가 그분 아직도 여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이런 이 사실이 아닌 뉴스까지도 마구잡이로 언론에 알렸는데 그때는 이 모든 게 용인이 됐습니다. 네. 왜냐? 본인들이 야당이고
이 여러 가지 사실이 공표되는 대상이 여당 박근혜 정부였으니까요. 근데 입장이 바뀌고 이제 박범계 장관이나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당이 되고 여당 정치인이나 조국 전 수석,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자 갑자기 인권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국민 알 권리보다 인권이 너무 중요해져서 피의 사실도 알려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 포토라인도 세우면 안 되고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생겼어요.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 관행이라고 해서 너무 망신주기식 피의 사실 공표라던가 확인되지 않은 아직 재판장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않은 수사 내용까지도 언론에게 미리 공개하면서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했던 사례들 분명히 있었고 그런 지적도 시정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 범죄자나 혐의자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주요 정치인이나 재벌, 이런 거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수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많이 용인해 주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은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할 때 2016년, 2017년이었습니다. 불과 3, 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피의자들의 인권, 더구나 그 피의자들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여권 정치인이나 여권과 깊숙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호하자고 하면 이 검찰개혁의 명분은 인권 보호지만 실제 목적은 자기 사람들 지키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청문회법 바꾸자고 하면서 지금 정부부터 적용하자 하면 진정성 의심을 받잖아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런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법안을 잘 만들어서 그럼 다음 정부부터 적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내로남불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제도 개혁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차차 이제 사안이 계속 흘러갈 거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우선 공소장은 공개가 지금 언론에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 다 어떤 혐의들에 연루가 돼 있다는 정황들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는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공수처로 이첩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대진 검찰국장 등 3명의 검찰 전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1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제대로 다 뽑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 다시 재이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검찰로 재이첩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지금 벌써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차규근, 이규원 이런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 병합 신청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련 사건들이기 때문에 지금 1심 재판을 하는 것도 있는데 수사를 지금 시작하면 사실 병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피고인한테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은 빨리 진행해 주는 게 왜냐하면 또 이게 행위 기준이 되기도 해요. 검사들한테 이제 이런 외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직권 남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행위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은데 지금 공수처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1호 사건이 되면서 지금 한 반 정도 임명된 검사 중에 반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수사 경험이 없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요. 법무연수원에 교육받으러 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인력이 없어서 그냥 놔두면 좀 묵히는 거죠, 사건을. 그럼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피고인을 위해서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재이첩을 해서 사건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이렇게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네, 이 재이첩 여부 교수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공수처를 왜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빨리 역량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1호 사건이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은 이미 공소장이 작성이 된 것처럼 많은 수사가 진행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달받아서 사실상 공수처가 3급 이상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존재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한 수사 외압에 조국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아니, 레임덕을 만드는 게 여당? 이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레임덕을 만드는 게 민주당 같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와 관련된 것에서 새 지도부, 송영길 당 대표 지도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일부 이제 당내 세력들 간에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새 지도부가 그제 청와대에서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 했는지 좀 들어보시죠.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부동산은 지금 투기가 만들어져서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해서 잘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를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이 문제를 청와대와도 긴밀히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송영길 대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바로 앞에서 이날부터 다음 대선까지 299일 남았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대선에 청와대가 재뿌리지 말라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4.7 재보궐선거나 그리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었습니다만 당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청와대가 거의 받아들여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가장 결정적인 게 지난 총선 직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공약, 종부세 인하와 관련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총선에서 압승하고 선거 끝나고 청와대에서 그거 거부해버렸어요. 그게 결국 4.7 재보궐선거 부동산 민심의 이반으로 나타났다고 민주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당이 주도해서 특히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LTV 비율을 90%까지 상향하겠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공약을 당이 다듬어서 추진할 때 청와대가 반대하지 말아달라는 그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 같고요. 지금 국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왔던 검찰개혁의 기조나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앞으로 1년 동안 유지하게 되면 대선이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송영길 대표는 꽤나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은 1년도 본인이 그동안 4년 동안 만들어왔던 기조대로 정책을 이어나가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건 문재인 대통령 1년 뒤에 청와대를 떠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남은 1년보다는 1년 뒤 대선에서 이겨서 남은 5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결의 차이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송 대표는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생각보다 센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초선 의원들이 한 명 정도는 낙마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지 대표나 지도부 차원에서 박준영 후보자 이미 낙마했지만 또 임혜숙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낙마하라 마라 그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건대 대통령의 인사권은 우리가 존중해주겠다. 네. 그 대신에 정책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수정을 해달라. 이 정도의 어떤 조율안을 가지고 청와대에 찾아가서 작심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왔던 이 검찰개혁 부분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앞서 발언에서 조금 들었긴 했지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도 같아요. 나중에 청와대와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검찰개혁의 후순위로 밀린다면요. 향후에 좀 당내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사실 검찰개혁의 어떤 2차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였거든요. 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사퇴를 하고 나갔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당에서 바라보기는 지금까지 해온 어떤 검찰개혁을 공고히 하고 내재화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더 영역을 넓히는 것이 논란을 더 확대함으로 해가지고 정국 운영에 굉장히 불편함을, 부담을 준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이제 검찰개혁은 마무리를 하고 좀 더 이제 다른 영역으로, 즉,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표 되는 쪽으로 좀 넘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민생이라든가 네. 예컨대 백신이라든가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당이 주도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당의 어떤 존재감 뭐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299일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문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그런데 지금 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됐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개각 과정 속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보였어요. 네. 초선을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앞세웠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건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상황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점을 만들어냈다. 한 명을 이제 낙마시키고 상황을 좀 당이 주도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갔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면은 사실은 경선이 되고 후보가 뽑히면 더욱더 무게 중심추는 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당과 청와대 갈등이다, 뭐 당이 뭐 뭔가를 이제 힘을 빼려고 한다, 그거랑은 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어떤 형태로든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송영길 대표의 모습이 그렇게 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비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당원 게시판 내용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 취재한 내용인데요. 내부 총질하지 말고 청와대 뜻에 따라 협조 잘해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라. 아니, 왜 없던 레임덕도 민주당이 만드는 것 같다. 저희가 이걸 이제 제목으로 뽑은 거고요. 대통령 뜻에 반하는 소리를 할 거면 초선들을 데리고 나가라.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들이 뭐 어떻게 보면 송 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요즘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초선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이제 의정 생활도 하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변화의 목소리는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터져 나온 것들이 이 새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반발 목소리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초선 의원들이 이제 더 민초 모임에서 이제 낙마 대상자를 거론하기도 하고 그 건의를 하는 모습이 사실 이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좀 뒤늦긴 했죠. 원래 여당하고 정부는 이제 건전한 균형과 또 견제 비판 관계에 있으니까 정부 초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근데 인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마 이제 총선 지나고 1년 후고 또 뿐만 아니라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원인이 클 텐데요. 이제 당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할 수도 있어요. 청와대나 정부는 관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은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계속 들으니까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 바람직하고 야당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민주당이 변화하고 목소리가 이제 분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이 부분을 리더십을 갖고 끌어가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근데 강성 지지자들이 야당보단 여당이 훨씬 많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현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갖고 그게 어떤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당에서는 재산세, 뭐 종부세, 양도세 다 세제 완화하는 거를 이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특위 위원장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이 됐는데 이걸 얼마나 주도적으로 실질적으로 해낼 건가. 6월 초에 벌써 재산세 부과되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이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확인해보고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네, 지금 뭐 방금 부동산 관련한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오후에 고위당정청이 열립니다. 이제 김부겸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당 정책이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주목이 돼요. 또 송영길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궁금하고요. 김부겸 총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스타일상 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이 당에서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 수정이 조금 더 호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취임사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 상처받는 일 없게 하겠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는 발언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그 말은 아마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폭을 좀 넓혀준다던가 여러 가지 이 금융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수정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김부겸 총리가 하는 게 심적인 부담도 덜할 것이고 또 말도 더 잘 통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 김부겸 총리도 사실 지난 4년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직접적인 책임질 사람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청와대에서 만난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화기애애한 그런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정책은 당과 청와대보다는 당과 이 총리, 그러니까 행정부가 주도해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 뭐 예를 들면 검찰개혁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김용민 이 수석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텐데, 그 반발을 송영길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무마하느냐가 남은 국정 1년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는 저희가 취재를 해서 오늘 매일뉴스에 전할 수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 상황은 이런데요. 인사청문 전국으로 당 상황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제 좀 풀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인사청문 전국 막바지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막말 논란인데요. 어떤 막말 논란이 일었는지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모습 더 안 볼 것 같았는데 또 이번 국회에서도 보이는군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둘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막말 논란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자, 논란이 있었던 직후에 문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류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자, 문정복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당신이라고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말을 끊었다. 전체 맥락 공개하지 않고 일부분만 편집해서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보인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고함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조금 과격한 측면이 있었죠. 네,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검증이 안 된 부분인데 외교 행랑을 통해서 밀수를 했다. 뭐 이렇게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가.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사과해라. 대통령 사과 요구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외교 행랑을 통해서 밀수했는지 이것이 이삿짐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문책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처벌을 안 받으니까 네. 국회의원은. 근데 어찌됐건 저런 선상에서 사실상 당신이라는 표현이 이제 문 의원한테는 박준영 후보자가 스스로가 이제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사퇴했는데 그 박준영 후보자를 지칭할 때 이제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정의당 의원들은 이제 그 원내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서로 고함을 지르고 이런 건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원내대표가 뭔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또 저렇게 해서 반박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 거는 그냥 바깥에서 알아듣고 비판할 일 있으면 비판하면 될 것을 저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의 과정에서도 저렇게 고함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것은 국회의 어떤 수준을 과거보다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 분 다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국회 출입해보고 홍유라 앵커도 이제 국회 출입해봤지만 이렇게 뭔가 이견이 생길 때는 특히 이런 공당끼리의 문제에서는 공당 대표, 수석부 대표나 수석들이 가서 얘기를 하거나 원내대표끼리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의원이 가서 직접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특히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가 연설하고 내려왔는데 뭔가 저쪽에서도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이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개별 의원이 자리로 찾아와서 항의하는 건 참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류호정 의원이나 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문정복 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에 사실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문정복 의원이 말한 당신이 제가 이 녹취 파일 듣기로는 당신들이로 들립니다만 네. 2인칭 당신이냐 3인칭의 극존칭 당신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3인칭으로 썼으면 류호정 의원이 당신이라고 되물었을 때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박준영 후보자 이야기한 거라고 설명했으면 깔끔하게 넘어가는 문제예요. 근데 아무 설명 없이 거기다 대고 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똑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에게 야라는 소리를 하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인 거죠.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홍기원 의원 손을 어디 갖다 대는 겁니까? 남자 의원이 이 류호정 의원의 어깨를 주먹으로 밀치는 장면이 계속 저희 영상에도 나오는데 이건 성별의 문제를 떠나 또 나이의 문제를 떠나서 저렇게 합의되지 않은 불쾌한 신체 접촉은 법적 처벌 대상 아닌가요? 뭐 국회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신체 접촉해도 저것마저도 수사 못 받는 면책특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정복 의원뿐만이 아니라 홍기원 의원도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 정도 논란이 불거지고 야라고 하는 게 영상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오해가 있었다. 난 당신 극종칭으로 쓴 거다. 그렇지만 나도 흥분해서 바로 야라고 한 것, 저 자리 찾아간 것, 또 홍기원 의원, 류호정 의원의 몸을 밀친 것 주먹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동안 저희가 봤던 그래도 싸움 이후의 국회의 모습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뭐 문정복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성주 의원이나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당신 못 알아들었다고 류호정 의원과 정의당을 또 비판하고 나서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2030들의 눈에는 민주당이 꼰대 정당으로 비치는 게 아닐까.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이런 모습들이 고착화되면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가 민주당에게 등을 완전히 돌렸잖아요. 대선 전국에서도 20대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면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꼰대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더 강한 꼰대 이미지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쟁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의원이 SNS에서 또 윤희숙 의원과 설전을 벌여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전 사실 별로 소개도 안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문정복 의원은 사실은 초선 의원이지만 시의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소개한 유호정 의원처럼 국회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의회도 절차는 조금 더 간소화돼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사 진행이나 이런 거에 정치에 익숙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의원은 저게 폭언이 그다음에 홍 의원의 저런 행동은 폭언, 폭행이 될 수 있고요.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서 저런 걸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엄하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문정복 의원은 윤희숙 의원한테도 이제 그 임혜숙 장관 때문에 여성 할당제 얘기가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윤희숙 의원이 그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무조건 해주는 게 페미니즘이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문정복 의원이 윤희숙 의원한테 장관에 임명된 여성이 능력이 모자라도 여성이어서 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윤희숙 의원도 능력은 안 되는데 여성이라 국회의원이 된 건가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래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이 정치학 공부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여성의 어떤 공직의 비율을 늘리는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현 정부가 30%의 어떤 기준을 내세웠고 그 부분에 어떤 맞추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이미숙 후보자가 이제 낙마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러면 이제 역량이 부족해도 여자면은 다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숫자 개념 이런 것에 문제 삼을 수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에 대한 굉장히 인신공격성 발언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는 이미숙 의원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희숙 의원이 뭘 얘기를 해줘야 되면 뭐가 어떻게 해서 경험적으로 객관적으로 부족한지를 증거를 내놓고 이 사람이 부족한데 장관이 된 것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오해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예컨대 이화여대 교수는 뭐 부족하고 KDI 교수는 뭐 역량이 뛰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유니스 의원이 이건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문정복 의원의 막말 논란과 당청 관계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조선시대 옛 선비들에게는 피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직으로 나갈 때 먼지같이 작은 흠이라도 잡히거나 어떤 혐의가 있다는 소문, 풍문이라도 일면 즉각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 그제서야 공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것이 공직이 지닌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기대가 됐습니다. 친문 정치인들 일색이었던 지난번 개각 때와는 달리 전문가와 관료 출신들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걸까요? 오히려 이전 인사청문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다채로운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인사청문회 단골격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의혹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관테크 논란에 배우자 절도 논란까지 불거졌고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논문 내조 의혹과 함께 해외 세미나 가족 무임 동반 의혹도 받았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란 벽을 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어요.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그냥 야당이 발목 잡고 무한준 것에 불과하니 별거 아닌 게 되는 걸까요?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고위공직자에겐 도덕, 인성, 살아온 길 모두가 청문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한 명 낙마시켰으니까 됐지 하고 마무리하면 다 끝난 겁니까? 산적한 의혹들은 그렇게 면죄부를 받는 겁니까? 피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마디 해명이나 실체 규명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청와대는 고맙고 짠하다며 자진 사퇴한 후보에게 아쉬움까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토록 청문 제도에 대한 비판보다도 청문회에서 나온 각종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수청과 검증에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6년 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졌다는 대통령. 말꼬리 잡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그에 대한 지도자의 해명과 마땅한 조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야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다른 게 초선에서도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내가 당대표를 해서 이 당을 바꾸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교수님,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초선이었고, 또 청년 후보 중에는 지금 이준석 의원 나오겠다 얘기하고 있고, 주호영, 조경태, 신상진 의원 등 다선, 조혜진 의원, 다선 의원들, 이 기성 의원들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국회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개파 간 이런 건 있었어도 신구 대결은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재보선 이후에 일단은 국민의힘당이 활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보선에 졌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했고 했을 텐데 그 분위기는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신구 세대 간 대결이 돼버렸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당에 가장 필요한 거는 변화라는 부분에는 뭐 이견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변화의 주역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내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지지자들이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구 대결 구도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런 현상이 사실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게임의 룰이에요. 경선 룰이 대의원이 70%고 그리고 여론조사 30%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어떤 수치는 다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경선으로 들어가면 조직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 그러면 여태까지 차곡차곡 쌓아놓은 중진들의 어떤 기세가 훨씬 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찻잔의 태풍 뭐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신구 대결로 흐르고 있는 당대표 선거 일정이 6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세부적인 이제 사항을 차차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과거처럼 체육관 선거를 하지는 못해서 100%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참 후보별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유리할지 불리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위 말하는 체육관 투표를 하게 되면 네. 조직의 힘이 가동되게 됩니다. 네. 특정 계파, 특정 정치인들, 주로 중진들이겠죠. 이 중진들이 오래전부터 다져온 조직표가 이 체육관 투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네. 모바일로 투표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아마 2030 당원이나 국민들의 이 투표 참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초선이나 젊은 신진 그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비교해보면 이 당대표 후보끼리의 설전 수위도 그렇고 네. 언론의 주목도도 그렇고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의원들이나 또 참여하는 여론조사 국민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투표율이 높아지면 대의원 비중은 사실 중진들에게 많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중진들이 유리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50대 이상 당원 비중이 워낙 많기도 했지만 얼마 안 되는 20대, 30대, 40대 젊은 당원들이 전당대회 투표 거의 안 했어요. 네. 사실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20대,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군에 속하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 투표율 높아지는 것 역시나 초선 그룹이나 신진 그룹에게 유리한 구도로 작용될 여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선거 결과를 예측해 보라고 한다면 아직까진 그래도 이 3대7 비율 때문에 중진 그룹이 다소 앞서 나가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깜짝 초선 그룹의 이변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은 하나둘 갖춰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초선 정치인, 그 청년 정치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오늘 그 언론에서는 표적을 하나 정해서 난타를 해서 본인의 어떤 경쟁력을 키운다. 초선 청년 정치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검찰 선배이기도 한 홍준표 의원의 복당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저희 한번 들어보고 관련된 얘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몇몇 리더들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흉금에 있는 말을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거를 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혼자가면 할수록 김웅 표가 없어질 겁니다. 특정 선배를 하나 물고 늘어짐으로써 한번 올라가 보겠다. 나는 그거 정치판에서 성공한 예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논쟁 보셨고요. 또 최근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주호영 의원을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신구 논쟁 갈등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신구 논쟁, 이제 갈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아까 제가 갈등 균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잘 통합해내면 바람직하다.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잘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의 문제지 이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또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이제 거물하고 다투면서 이제 신예가 더 커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같이 좀 뽑아서 좋은 사람들이 전체 지도부를 형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당대표랑 최고위원이 지금처럼 분리해서 선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대표에서 2등을 하면 뭐 최고위원도 안 되고 그냥 끝이에요. 네.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당대표에 나갈 초선들 사이에서도 일정 부분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월 22일에 후보를 등록하고요. 5월 28일 날 본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돼요. 그럼 이 사이에 그 초선 의원들 사이에 이제 22일 이전에 지금은 당대표 얘기를 했지만 최고위원으로 유턴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5월 22일 날 후보 등록하고 5월 28일 날 본경선 진출자 발표하는 사이에 또 일정 부분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인지도가 더 높고 그다음에 민심을 얻는 사람이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이 일어나고 또 뭐 이렇게 좀 센 발언, 보통 때보다 센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뭐 이게 시기군요. 네, 너무 오래가면 그렇지만 네. 일정 부분 뭐 경쟁을 할 때는 이제 흥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어지고 있는 이 대결 구도 속에서 기성세대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할 말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주호영 의원은 나이로 평가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우 윤여정 선생님을 언급을 또 했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죠. 나이로 평가받을 일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KTX를 같이 탔다. 네. 같은 아파트에 산다. 조금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이 선거운동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층들은 조금 이제 예컨대 신세대 이제 뭐 초선이나 또는 뭐 원외 인사들은 좀 다른 접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명도 있는 탑독을 때림으로 해서 그 지명도 높은 사람과 같은 위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전략인데, 네. 뭐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선이나 원외 입장에선 당연히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여하에 잘 받아치느냐, 거기서 유능함을 보이고 뭔가 원숭미를 보여준다 그러면 국민들은 역시 중진은 중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굉장히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으로 연출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중진들은 어떻게 보면 시험대 위에 올랐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과의 이 인연을 얘기한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법입니까? 예전 문법입니까? 이거는 이제 편승 효과라 그래도 네. 센 사람, 이제 밴드웨고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야권에서는 가장 희망주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이분과 이제 친하고 또 이분을 이제 당으로 모셔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지지하려고 하는 어떤 야당 지지자들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윤석열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 이제 발언을 한 자리가 이제 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 가서 이제 지금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할 사람들이 마포포럼이라고 전현직 의원이 한 40명 이상 모여 있으니까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주로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견 발표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하면 답변을 그렇죠. 하는 네. 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입당을 시킬 거냐, 이 부분을 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답변하다가 나온 얘기지 이게 뭐 작정을 하고 마케팅을 했다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이제 전 의원들의 발언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설명하느라 저렇게 자세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고 KTX를 함께 타고 간 2년 이런 게 나와서 좀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었죠. 저는 궁금한 게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지금 뭐 탑독 얘기 나오고 계속 그랬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여론조사로 지금 보면 당대표 지지도에서 나경원 전 대표 원내대표가 15.9% 뭐 오차범위의 접전이긴 하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래도 앞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아직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출마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5월 22일 날 후보 등록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일정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당내 경선에 계속해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계속 저렇게 나오니까 주변에서 출마 권유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한 꿈도 앞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이냐 아니면 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제 본인이 지금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본인의 역할이랑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꼭 본인이어야 하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그리고 나오려면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고민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전에 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순탄하게? 글쎄요. 사실 뭐 초선그룹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중진그룹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통합을 하더라도 시점이 언제이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진그룹에서 당대표가 돼서 되자마자 바로 홍준표 의원 복당을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은 어찌되었든 호불호가 갈리지만 보수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권 통합, 이 통합 대선 경선의 차원에서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또 지금 복당을 희망하는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 같은 시기에 함께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선 경선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중진 사이에서도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복당 반대하는 결이 좀 다른 거죠. 물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해서 대선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중진 의원들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걸로 보고 시기를 조율하자는 제3의 중재안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대 간 신경전이 펼쳐지는 국민의힘 당권하고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 씬의 한 수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특별한 가족 영화들을 좀 준비를 했죠? 네, 두 영화 모두 가족 이야기인데요. 올해 개봉한 김양기 씨 주연의 영화 아이, 그리고 2006년 작품 가족의 탄생입니다. 네, 영화 아이부터 좀 함께 보면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 낳기 꺼리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4명, 역대 최저인데요. 이 영화는 혼자서 아이 키우는 엄마와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대학생이 주인공입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시죠. 그럼 저런 하나 뭐가 좋겠나? 어린이집 가고 학교 가서 똑같지 마도 뭐가 좋겠냐고! 좀 그렇게 크면 어때서? 네, 서툰 초보 엄마와 독특한 베이비시터의 동행에 주목한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네, 이 엄마를 도와주는 인물이 사실 고아원 출신입니다. 이 현금이 필요해서 베이비시터로 나섰는데 왜 끝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힘을 보태는지에 영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가는지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이 첫 장편을 연출한 김현탁 감독과 주연 배우 류현경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런 사람들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런 사람들이 잘 자라려면, 끝까지 잘 자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처음 발을 디디는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서 처음 발을 디디는 그 막막함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네, 다음 영화는 가족의 탄생입니다. 어떤 가족 이야기죠? 네, 이번엔 제목처럼 어떤 가족의 탄생을 그렸는데 그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나타난 철부지 남동생이 20살 연상 애인을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구랑 같이 왔어? 누나, 나 결혼했잖아. 들어왔어요. 저라면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들의 인생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영화는 이렇게 시작해서 평범함에서 벗어난 가족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결말에서 왜 가족의 탄생인지가 밝혀집니다. 네, 이 영화는 보니까 정말 유독 익숙한 배우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TV 드라마에서 이 만머니 역할로 유명했던 이 고두심 씨도 나오고요. 네. 정유미 씨, 공효진 씨, 네. 봉태규 씨 등 주연 배우들이 그린 캐릭터의 맛깔나는 연기도 볼거리인데요. 각기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 한데 엮는 감독의 이야기 솜씨도 훌륭합니다. 네, 김태용 감독은 중국 스타 배우죠. 탕웨이랑의 결혼으로도 참 많이 알려졌죠. 네, 그렇죠. 이 두 번째 영화로 청룡영화상 감독상을 받으면서 연출력을 인정받았는데 세 번째 작품 만추는 탕웨이와의 결혼이 더 화제를 모았죠. 네, 그렇군요. 결말이 궁금한 가족 영화들 오늘 만나봤습니다.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모레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선 국립 5.18 민주묘지와 5.18 민주광장 등지에서 전야제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맞게 법회 등 관련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북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문제, 반도체 수급 문제,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물량 부족으로 일시 중단됐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1차 접종이 연기됐던 인원이 모두 204만 명인데요. 방역당국은 1차, 2차 접종 간격을 고려해서 6월 둘째 주까지는 1차 접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홍앵커, 이번 주말은 이틀 내내 비가 오네요. 어제부터 장대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밤엔 대부분 그쳤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옵니다. 내일 출근길, 중부와 경북 곳곳에 비가 내리고요.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지난주엔 한여름인 것처럼 더웠었는데 비가 와서 좀 선선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서울 낮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한 3도가량 낮고요. 대전과 부산도 예년보다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이번 주 있죠. 이번 주 날씨도 좀 전해주시죠. 네,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나서 모레부터는 때 이른 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고요. 목요일엔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잇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